2023년 은평 자치분권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그래서 자치분권. 그럼 한번 분권은 뭐고 자치는 못 가. 자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분권인 거예요. 분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좀 자료 이렇게 보셨지만 한 6개 파트로. 근데 아마 이제 2시간 강의를 할 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강사 활동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아니면 본인이 활용을 할 때 참조할 수 있을 내용, 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참조 자료용으로 좀 드렸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재 이렇게 줬는데 이 교재 왜 다 안 하고 가냐고. 그러니까 교육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다수가 모여 있다 보면 뭐 시비 거는 사람서부터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제도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의 발전 방향. 자, 제가 은평구는 김우영 청장 민선 5기, 6기 해서 7기 때까지 자주 왔었어요. 은평구 참여예산 초창기 할 때 참여예산 교육서부터 참여 기본조례 만들고 뭐 하고 할 때 그때는 이 옆에 그 대강의실 거기도 그렇고 엄청 달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세월이 이렇게 바뀌고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은평구가 잘했죠. 열심히 했죠. 근데 걱정이 돼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서대문구청이거든요. 서대문구. 문석진 청장이 삼선 12년 동안 열심히 그 척박한, 거기는 좀 토대가 은평에 비해서 훨씬 좀 열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고 시민들도 열심히 했고 국민들도 뭐 하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다 갈아엎어가지고 조례상으로. 근데 서대문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석. 근데 조례를 안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 참여예산, 협치 뭐 이런 거 지금 다 엉망진창이 돼요. 아마 이제 그 사례를 좀 수집을 좀 해서 이 은평뿐만이 아니라 서대문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도 지금 제가 유심히 좀 보고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1개 시군인데 경기도는 거기도 대표적으로 있어도 얘기해야지. 고양시, 성남시 문제 있는. 그런데 저는 실망을 많이 한 게 서대문구도 그렇고 이 정도 12년 동안 열심히 협치를 하고 많은 활동, 시민들도 국민들도 힘들어요.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김밥 먹어가면서 모이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봐요. 다 어디 갔어 시민들? 무서워 그렇게 구청장이? 시장이 무서워?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별도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다 싹이 없어. 충원도 안 되고 세대교체도 안 됐을 뿐더러 그쪽에 관계하던 사람들이 다 중간지원조직 내지는 이쪽 구청이나 시청에 예산을 받아서 뭔가를 꾸려가야 되는 입장이라 입번 것을 못해. 그리고 의리돼 버렸어. 시민활동가일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따지고 막 그러는데 중간지원조직 들어가서 의원이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 제출하고 가가지고 완전히 꼼짝 못하는 고양이 앞이 쥐가 돼버린 거예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하는 주체 형성에 실패했다.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결국 새로운 얼굴을 등장을 시키고, 물론 행정과 늘 부딪히고 갈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불가건 불가원 이런 이야기 있죠.
적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순한 양이 돼버리고 입 닫고 그냥 눈치만 보는 꼴로 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거야. 야, 그러면 12년 동안 만약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문석지 총장이 이 협치나 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열심히 또 서대문구가 잘했잖아요. 여러 이것도 많이 받고 뭐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 전 온 예산을 다 뒤집어 까서 시민들이 이렇게 두꺼운 예산 그 사업 계획서를 다 읽어보고 뭐 공부를 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 다 어디 갔는지 없어. 그래서 야 이게 허약한 시민력. 시민력은 시민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을 했는데 이렇게 현찮으니 얼마를 더 해야지 이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제기부터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만 30년 만에 부활돼서 한국에 등장할 때 지방자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결정권, 스스로 자자에다가 다스릴 지자 아니에요. 자치라고 하는 것. 셀프 거버먼트예요. 지역적 결정권을 주민이 획득한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지역화. 이게 본래 취지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뭐냐면 오직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대리집행자. 누구?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시장을 뽑는 대리집행자를 선출한다는 성장주의 공간적 확산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방자치 뭐 4년에 한 번씩 선거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하시고 하지만 나머지 이렇게 젊은 분 같은 경우에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나의 삶에 권한도 없었지만 뭔가 그래서 이 4년마다 대리 집행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앙정부에 쫓아가서 그죠? 지금 뭐 양평고속도로 뭐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또 당진 고속철도에는 또 그 어머니 철도라 그러더라고. 그거 아마 그것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계획권 개발을 위한 재원의 배분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 각 부처로 가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올 건가? 해달라. 그래서 자치 분권 투쟁 이걸로만 지금 30년을 해온 거예요. 91년도부터 스스로 알아서 지역적 결정을 스스로 행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쫓아가서 더 사업, 예산, 달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현수막 걸잖아요.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에 뭐 특별 무슨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게 왜 국회의원들이 그걸 거기다 넣냐고. 그거는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이 할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국가 전반에 걸쳐서 국회의 기능과 관련된 국가 운영과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 자기 지역과 관련된 이걸 다 뜯어먹고 또 일반 시장 군수들은 쫓아가서 교통부 쫓아가고 복지부 쫓아가고 이거 우리 뭐 해야 돼요. 다 국비, 도비 뭐 이런 거 확보하려고. 왜? 재정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 해서 이런 자신의 정치적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오직 청원,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청원. 이거에 근거해서 민원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민원과 같은 항의로만 의사표시하는 정치적 집행성에 빠져 있다. 깝깝한 거죠. 그래도 유능한 시장 군수는 그래도 중앙부처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그죠?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서 사실은 예산 같은 거 하고 할 때 시장 뭐 도지사가 가도 잘 안 만나져요. 또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공무원이에요. 예산 모두 다 달라고 학연, 지연, 혈연 다 동원해서 오잖아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선거만 하는 대의 정치 4년 내에 한 번씩 선거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의 모든 결정권을 이 대의 정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또 그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선거 당일에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정할 수 있는 나머지 3년 364일은 신경 안 쓰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는 저 뒷부분에 이제 직접민주주의. 우리가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엄연히 달라요. 참여와, 지금 이 직접민주주의를 그 일부 외국에서도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 수용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위변조가 여러분들 은행 거래 어떻게 해요? 창구 가가지고 줄 서서 이거 해요? 다 폰뱅킹 하잖아요? 모바일 뱅킹 하죠? 근데 투표는 왜 모바일 뱅킹 자기 공인인서 가지고 인증받아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죠? 그걸 유럽이나 몇 국에서는 이제 비사이드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몇몇 국가들은 1% 주민이 원하면 온라인에서 공방을 벌리고 직접 온라인 표결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정이 돼. 의회 상관없이 주민투표 형식으로. 또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했어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기들끼리 결정한 거니까. 그럼 또 1% 서명 받으면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36개국에서 그게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데 이런 TV 같은데 보면 스위스 같은데 난ጭ게마인데 말이죠. 광장에 다 모여서 찬성 반대 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많이 모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한 거예요. 또 그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는 그 36개국 아까 이야기한 거는 국회가 결정한 거, 지방의회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효화시키고 반대할 수 있고 또 발의까지 해서 그거를 주민투표로. 그러니까 의회가 없어도 그냥 주민들이 언제든지 표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요. 그게 직접민주주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본소득 관련 거 이런 거 하려다가 그 스위스에서 한 300만 원씩 지급하면서 뭐 하는 거를 그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통과시켰어요. 그걸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시켰잖아요.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결정 이게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여러분들이 다 바쁘고 한데 모이기 어려우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의원이고 보내놨는데 당선된 그 다음날부터는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거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30년 동안 우리는 이 대리집행자 선출하는 걸로 만족하고 중앙에 가가지고 뭔가 더 많은 돈과 권한을 달라고 읍소하는 것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자치분권의 수준으로 보면. 자, 그래서 자치분권의 이 여물통 정치라고 한국은 여물통 정치다 이렇게 이걸 떠올리면서 경제 논리로 발전한 중앙정부는 이제 무섭게 달려들고 달라 다 우리 부족해 우리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것도 마음에 드는데 주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해야죠. 곡간 열쇠를 움켜쥔 못된 시어머니 정치. 이게 그렇지 않은 시어머니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거와 하라고 그래서 아니면 읍소하면서 할 때 이게 비굴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좀 그죠? 그래서 자치분권의 어떤 현실인데 자 그래서 우리 지방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건공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 생활권 단위에서의, 아까 이제 협치와 뭐 주민자치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요즘 주민자치회 관련 기본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또 뭐, 아주 걱정이 많이 될 정도로 뭐, 북한의 그거 좀 보셨어요? 참 대단한, 어떻게 종교인들이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일반 시민들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 거꾸로 해도 뭐, 또 그게 통하는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통조기 들고 다니던 이 사람들 뭐, 완전히 뭐,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 어떤 논리 구조와 생각이 있을까? 자, 그래서 이 분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거의, 이제 뭐 시작이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한국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배종속 관계에 만성하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자치, 자율적 권한의 제약, 중앙의존적이고 아까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30년이면 30세가 됐잖아, 이제. 우리가 애를 키울 때도 어릴 때니까 아직 자립할 때까지 뭐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30살이 됐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애도 그걸 30살 때 동안 그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길들여져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지방은 식민지다라고 하는. 자, 이제 한국의 이 정부 간 관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권, 자치, 이거 관련돼서 할 때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왜 자치를 해야 되는지, 왜 분권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성장처럼. 그래서 결정권과 집행권의 어떤 조화 문제. 여기 저 공무원 계시긴 한데, 공무원이 일할 맛 안 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약간의 어떤 그 공모 사업으로 해서 뭔가를, 그런 거 좀 활동 좀 해보셨어요? 한번 받아서 쓰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아주 거지 같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요. 못 믿을 도둑놈 취급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더러워서 안 한다. 거꾸로 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다 꺾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림은 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론 교과서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과 주민자치의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마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다. 이 단체자치, 분권적 자치라고 하고 이 주민자치는 참여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단체자치는 뭐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 같으면 이제 은평구니까 서울시 요 사이에 광역자치단체가 껴있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속에서 단체자치가 되는 거고 주민자치는 은평구청과 지역사회들과 자치단체 내 그래서 이걸 수평적 권한이양이라고 하고 이걸 수직적 권한이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 수직적 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중앙과 자치단체 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에 한 2,600개의 법률이 있어요. 법률 가지수가 뭐 이런 법률이 있는지 참 대단할 정도로 2,600개인데 사실은 저 국회의원들도
쓸데없는 법률 좀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있는 법률도 안 쓰는 거 뭐 좀 정리도 좀 하고,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뭐 만들어 놓고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만들면서 너무 세세하게 막 이렇게 해놓다 보면 꼼짝달싹 못하고,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자치분권에, 재정분권에 더 많은 권한을 달라 몰라 이거 싸워요. 근데 이제 거꾸로 구청과 동주민센터, 동과의 관계. 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동에다가 얼마만큼 이양을 했는가. 동이 스스로 알아서 지역의 생활권 단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돈이 있느냐. 동장한테 물어보세요. 뭐 좀 해달라면 없어요. 예산이 없어. 안 돼요. 딱. 그럼 동장이, 그죠? 사무관에 거의 이제 퇴직 앞둔 사람들이고 일도 안 해. 왜 웃어요? 제가 여기저기 이런 뭐 자치단체 이런 정책 특보도 하고 뭐 협치 추진단장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민원이 많이 와요. 우리 동장님들 젊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퇴직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할 사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막 올해가 63년생인가? 64년생이 퇴직하는 시기라 이제 많이 이 베이비 부모가 워낙 그 모든 조직에서 꽉 차 있었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65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 득실득실했는데 이제 빠져나갔어. 그 나이는 많은데 보직도 못 받은, 팀장 보직도 못 받은 막 이런 사람. 일도 안 해. 나이는 꽉 차 있고 막 아랫사람이 더 나이 적은 사람이 이제 뭐 시켜도 말도 안 듣고 자르지도 못하고.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 고민이었었어요. 일 안 하는 그 승진도 포기하고 뭐 전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빠져나가고 조금 좀 승진 속도도 빨라지고 뭐 좀 나아졌는데 결국은 구청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은평구도 아주 선도적으로 잘 했는데 주민자치, 참여예산, 협치 이걸 하면서 지금 지역사회, 동보다 더 작은 생활권 단위. 그래서 그 동에도 또 이 권역별로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그 교과목에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시, 군, 구잖아요. 광역이 시도고. 근데 기초자치단체의 우린 규모가 너무 커요. 흔히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 기초자치단체 보면 우리의 동보다도 훨씬 적은 몇천 명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에 이야기하면서 읍면동 자치를 해라. 근데 우리는 예전에 아까 52년도에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했다고 그랬을 때 그때 읍면자치였었어요. 읍면동 자치였었어요. 지금은 이 부활시키면서 시군구 자치로. 그래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게 구청이에요, 사실. 그리고 학자들이 지난번 토론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치단체인 걸로. 그 얘기는 뭐 여기서 다 알 적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걸 이제 이중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랬어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달라고도 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청에게, 구청은 동에게 더 내려줘야 된다. 그건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만큼 본인들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거는 안 내려주면서 중앙에다가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얘기해서는 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구조, 그래서 이 단체자치라고 하는 건 이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익숙해요. 지방자치단체.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중앙부처의 소관 법령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뭐 업무 처리하고 그럴 때 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면 그냥 뭐 백과사전식으로 다 돼 있고, 감사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매뉴얼대로 했는가? 법대로 했는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머리를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만 그대로 하면 돼. 여기서 뭐 은평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창의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욕먹어.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거 해도 돼요? 물어봐야 돼. 서울시에, 행안부에, 아니면 국토부에, 복지부에. 이 뒤에 이제 자료 나오겠지만, 뭐 청년과 관련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 못해. 그게 창의적인 지역적 특성을, 돈도 2차적인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단체 자치에 익숙한 공무원들은 머리 쓸 일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감사받을 때도 그냥 규정에 돼 있는 대로, 매뉴얼에 돼 있는 대로만 하면 무사해. 주민자치는 이게 민선 5기서부터 조금 더 등장하기 시작하고, 은평구가 아주 전국에서도 그 회자될 정도로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구민들이 고생했지. 고생이죠, 사실은. 구청장 바뀌고 나니까 공무원이 제일 먼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 싹 다 뒤집어요.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몇 자리 되지도 않는 그 개방형 직위로 들어와 있던 공무원들부터 일반적으로 봐봐. 공무원들 입장에서 야, 저 상급 자리, 저 국장급 자리 하나인데 자기들 승진 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일을 그냥 우리들끼리 공무원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 시민들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뭐 논의해서 뭐 수기 공무원화 시키고 뭐 절차가 오래 걸리고 말도 많고, 물론 다 시민들이 완벽하고 옳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게 훨씬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있어도 도움이 돼요. 괜히 본인들끼리 자기네들 문제 해결력도 없는 공무원들이 뒷물로 터뜨리다가 사고 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거에 새롭고 번거롭고 비용도 좀 들어요. 이전에 그냥 본인들끼리 알아서, 아니면 형식적인 자문회의 한 번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뭐 그냥 회의체 만들어서 뭐 또 TF 꾸려서 분과해서 뭐 이거저거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막 야근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하면 퇴근 이후에 뭐 쫓아다니고 뭐 하라 그러면 그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또 야근수당이라도 주잖아. 초과근무수당이라도 공무원들. 그 김밥에 우유 먹어가면서 주민들 와가지고 퇴근 이후에 와서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수레바퀴가 지금 떨그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늘 익숙해 있고 아무 부담이 없는. 그래서 이 모습에 길들여 있는 공무원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여기 공무원 개개인이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 근데 있어. 아주 그냥 한 대 갈기고 싶을 정도로 이 개념 없고, 너 왜 공무원 하냐? 어디 나가면 있어요. 어디 나가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미친 공무원도 있어. 야, 저 공무원스럽지 않게. 그죠? 그런 공무원들을 찾기가 어렵죠. 거기에다가 1년 반이면 뭐 또 자리 옮기고 뭐하고 한참 얘기해서 뭔가 좀 합의 맞아서 하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또 새로운 또라이 하나 와가지고 다 뒤집어서,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고 내가 봐서는 뭐 아닌 것 같고 뭐 다 아주. 그래서 또 저도 보면 어느 팀장이 왔대. 제가 뭐 사회적 경제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래서요, 제가 도서관 업무를 하다가
왔는데 사회적 경제의 업무는 처음이라. 그게 수준이에요. 그럼 언제 그 업무 현황과 관련 소관 법령과 쟁점 사항과 이런 걸 언제 알아? 알만 하면 또 옮기고.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1년 반마다 자리를 바꿔서 새로운 업무를 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잘 굴러가. 얼마나 훌륭한 공무원들이야. 늘 출중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업무의 질과 내용은 결국은 아무 상식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애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하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애가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무원 채용시험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근데 기승전 성적이잖아. 용납을 못하지. 성적 앞에는 아무 소리 못해. 그렇게 나왔어. 떨어졌대.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입시도 우리나라는 이거저것 안 되잖아요. 입학사정관 제도를 하고 뭘 하고 해도 다 거기다가 기부 입학제도 한다 그러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는 용서해도 차별은 용납하지 않는 국가예요. 차별, 어떤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이 분권 자치, 이 구조, 그죠? 이 30년을, 그래서 저도 지방자치 전공하고 작년에 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제 하면서 자치분권, 주민주권 2.0이라고 이제까지 한 거를 1.0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에 기반을 놨다 이거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하고 아마 앞에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 토론을 하는데 진짜 이 속이 30년 동안 이거저거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그죠? 인사권 의장이 좀 갖고 정책 보좌 인력 그죠? 이제 지금 2명 당 1명인가요? 4명 당 1명 국회의원은 지금 인턴까지 해서 9명이야 뭐야. 그것도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손도 모자란데 서울시의원 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규모와 내용, 서울시의 문제를 풀면 전 세계적으로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을 정도로 도시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고 규모가 커요. 그걸 시의원 혼자서 보좌 인력도 없이 뒤지고 잡고 정책적인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바꿔 얘기하면. 무보수 명예직 이거 논쟁 처음에 있던 것처럼 의회가 본령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데 이제 30년 만에 의장이 인사권을 갖는다? 바꿔 얘기하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서 우리 기관 대리평 구조잖아요. 시장 군수가 있고 구의회 의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한은 예산, 결산, 조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그죠? 무기가 없어. 머릿수만 서울시가 얼마지? 한 100, 머릿수만 채워져 있고 그것도 좀 하겠다고 이렇게 팀을 짜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이제 그거를 조금 30년 만에 바꾼 거예요. 아니 앞으로 30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작동되고 하고 그러려면. 그리고 보다 중요하고 한 거는 다 개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돼. 기관 구성 다양화를 하는 근거는 해놨어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법률이 또 필요해요. 그 법률 아직 초안도 안 나오고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삐끄덕거리고 있는 이 수레를 타고 계신 여러분들, 그게 쿠션이, 거기다 쿠션이라도 있으면 놀이기구 타는 맛이도 있는데, 아주, 달구지 수준의 덜커덕거리면 척추 다쳐요, 그죠? 그게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여물통 정치, 중앙에 달려가서 그냥 하는 아주 비굴함에
그러한 모습들이고. 자, 그래서, 이 토크빌, 뭐, 아까 뭐 책도 찾아봤는데, 이 프랑스 정치학자, 젊은 정치학자가 20대에 미국을 방문해보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그 마을이 지금도 아직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막 왕당파 뭐 해가지고 뭐 권력 싸움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 젊은 정치학자가 미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 타운 미팅이라고 해서 미국의 런던델이라고 하는 걸 쳐보시면 지금도 막 다 나올 거예요. 지금도 그때 1700년대 말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했는데 인구가 제가 따져보니까 거기가 5만 2천 명 정도 되는 런던데리 쪽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마 거기 동영상이나 뭐 이런 네이버 이런 데도 다 나와 있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는데 5만 2천 명이면 우리의 동 인구잖아요. 그죠? 2, 3만 명 정도의 동도 있고 근데 그 런던데리에서 타운 미팅을 하는데 타운 의회를 구성하는데 의장과 그 의원들은 다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근데 그 타운 미팅에서 소방서장, 경찰서장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주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 25명의 서명만 받으면 안건으로 논의를 해줘. 우리 뭐 고양이 키우는데 아니면 뭐 우리 묘지가 어떻고 아이들 무슨 스케이트보드 뭐가 필요한 것 같고 25명 사인만 받으면 그 런던데리 그 타운 미팅 회의를 하는 데서 논의를 해줘. 그리고 동의를 얻고 우리 참여예산 결정하는 것처럼 오케이가 되면 그게 그대로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돼버려요. 그거 참여예산의 원조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별걸 다 하죠. 그걸 본 거예요. 토크빌이. 그래서 내가 찾던 민주주의가 이거구나. 내 조국에서는 그죠? 혁명 이후에 그냥 권력 다툼에 뭐 하고 영국 같은 데도 봉건 영주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읍소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체를 만들고 공동체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 영상 같은 거 지난번 KBS, EBS인가 해가지고 시리즈로 쭉 한 것 중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관련된 뭐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회 있죠. PTA라고. 거기서 몇만 달러를 이렇게 모금했어요. 몇만 달러인지.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 아이들 시설을 하려고 부족하니까 타운 미팅에서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부, 자발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약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 워낙 없으니까 지방 뭐죠? 주민세 균등분도 주고 참여예산 실링을 좀 해서 여기 얼마 주나요? 동별로? 그 정도는 줘야지. 제가 평택에 갔을 때 읍면동별로 3억을 줬거든요. 편성을 못 하더라고. 초기에. 거기는 넓기도 하고 아직 그거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던져봤죠.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제한 뽑아내는 것도 안 되고 남으면 그거는 시 참여예산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억으로 가고, 거기는 동장을 주민 선택제로 5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방형지기로 하려고 그랬어. 근데 노조에서도 그렇고, 죽을 듯이. 그리고 그것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독산 사동이나 황석영 같은 친구가 2년 하고 딱 때려치고 나왔지. 모든 공무원들이 사무관 자리 하나 저거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꿰차고 있네. 근데 내부 공무원 중에서 아직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주민들한테 내가 동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거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그걸 주민들이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죠. 그거를 하는 거는 임기 2년을 보장해주고 특별사업비 3억을 주고
그 성과 계약을 동장이 끝났을 때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으로 시청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본청으로 들어오겠다. 그죠? 열심히 해줘.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죠? 그런 실험들, 뭐 이런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도는 없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다 의존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의원님 이것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구청장한테도 가가지고, 우리 뭐, 또 동네에서 이런 껄떡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거 때 좀 뭐 좀 하고, 향후회 뭐 이런 사람들 뭐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동장이랑 얘기 안 해. 직접 구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동장이 주로 신경 쓰는 일이 뭔지 알아요? 나를 패스하고 직접 보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무엇인가를, 그리고 다 하나에서 10가지를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주민자치 박람회 작년 심사하면서도 이제 몇 가지 조금 의미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뭐 큰 빵집을 하는 사람이 월 500만 원씩 내기도 하고 기부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꾸려가고, 주민자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능 관변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게 선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다 서로 인정 안 하고 따로 놀고 있고. 여기 은평은 잘 해요? 그 뭐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니네들이 뭔데 뭐 아니면. 그래서 지금 뭐 마을 축제 같은 거 이런 컨설팅 제가 다니고 하면서도 보면 그걸 잘 이끌어내는 주민자치위원장, 바꿔 얘기하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예산 분담과 업무 분담과 뭐 이거를 해서 마을 축제를 잘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뭐 주민자치회가 뭐 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맨날 그게 아니라 그럼 마을 전체로 한번 해서, 그죠? 새마을, 바사련, 뭐 자총 뭐 해가지고 해병 전후회까지 당신네들 이거 주차 관리하고 뭐하고 딱 해고 이거를 끌어내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동장이 판때기라도 벌려서 오라고. 그래도 기관장이니까. 이 판을 자꾸 해서 서로 연계 협력하고 뭐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또 이거 주문해서 이것도 내잖아요. 어느 또 주민자치위원장은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을 2번 다시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거 하면서 돈을 뭐 3천만 원을 썼네, 뭐 했네, 뭐. 누가 그래라 그랬어?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죠. 능력이 되면 뭐 낼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거를 좀 모든 걸 관에다가만 의존하는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그 공동체, 결사체 민주주의. 그래서 큰 모임, 작은 모임을 만들더라. 뭐 하는 엄마들의 모임, 뭐 하는 모임, 뭐 하는 모임. 그걸 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여예산 같은 거, 그 포르투 알레그레 그 사례 보면서, 그것도 저쪽 예전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그쪽 현장에 가서 촬영해갖고 한 거 중에 뒤에 막 이 자막으로 10년 동안 브라질 그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참여 예산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막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발적인 주민 모임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협력하는. 그게 이제, 그 문제를 뭐 이거 그냥 가가지고 뭐 머리도 두르고 아니면 구청장실 점거해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것 좀 해보고 하는데, 이런 게, 그죠? 도움을 달라.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권리 요구형으로만 빠져가지고 뒤로, 그죠? 그 행정도 문제지만 일반 주민들의 의식도 수십 년 동안 그냥 다 통했거든, 그죠? 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하는 거. 자, 그래서 위로부터 개혁이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집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보고 카르텔이라는 거 쓰는 거야. 서로 쓰는 카르텔이 달라, 그죠? 이 카르텔에 정치, 국회의원들도 싫어해요. 이제 아마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이 초창기에는 지방의원들한테 잘 부탁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다 국회의원들의 수족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돈 많이 갖다, 그죠? 지구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 사람, 이런 사람 공천권을 주잖아요. 공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에 이렇게 아주 일을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그 몇몇 이렇게 좀 구의회 뭐 그 유튜브로 다 돼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서 설명도 하고 써줬을 거야. 그걸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구의원을 하고 있을까? 그럼 그거를 공천한 그 국회의원은 그 뭐 하는 놈이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준석이가 시험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그죠? 문제 상황 인식을 자기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질문도 제대로 못해, 질의도. 안 그래요, 의원님? 자기가 다 알아야, 그래야지 공무원들을 몰고 가면서 따져 묻지, 이거 왜 안 했어요? 그거 딱 보면, 얘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원 중에서도 지금 이제 서울시의회 뭐 이런 데는 좀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좀 많이 바뀌고 했는데, 참. 초창기에는 더 했어요. 다 91년도에 지방의원 구성됐을 때, 제가 경실련 그때 지방자치위원 하고 하면서, 특정 직업군의 출신들이 지방의원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다. 오히려 자치단체의 통제와 감시 대상이 되는 요식업, 조경업, 건축업자, 지금도 많아요. 그죠?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 쏠린 거예요. 이거는 안 맞다. 남성, 여성 비율도 반반씩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이것도 초창기에는, 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이게 뭐 60대 남성 장년층 모임이냐? 지금은 반은 여성으로 하고, 연령도 좀 하고, 그죠? 뭐 이것도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고, 뭐 하고, 제발 좀 프로그램 좀, 주말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좀 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참여하게 해라. 기껏 그 김대중 정부 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 놓고 해서 보면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가지고 맨날 뭐 헬스나 하고 난타나 때리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주민들이, 그죠?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죠?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서울시에서 뭐 그냥 리모델링 비용도 주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이뻐지고 좀 가서 뭐 할 만큼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만큼 뭐 공간 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음성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갔네. 정치, 관료, 재벌, 언론, 그죠? 분권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만 좋아하나 봐?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정치, 관료, 지역 후호 세력, 이런 유착구조가 생겨나 있고, 이걸 이제 토호, 아직도 생각납니다. 토호 비리, 토착 비리. 은평구에도 토호가 있을 거예요. 이 대도시권은 좀 덜해요. 근데 제가 지방을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다 했잖아요. 수원, 평택, 당진. 수원도 인구가 127만인데 토호들이 수원 출신의 인구는 구성비는 외지에서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모든 영향을 다 잡고 있어요. 특정한 고등학교 인맥,
수원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광주 가면 광주 7, 전주 그러면 전주 고등학교 안 나오면 거기에 그게 있어 또 다. 그 짜여져 있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 다 연결되고 그런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거 네 집 아들인데 네 집 딸인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저한테 이런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넌 애외부도 없냐서부터 뭐 해가지고 뭐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을 하는 방법도 그런 속에서 공무원들이 그죠? 김영란법이 어떻고 뭐 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래봐. 그것도 잘 그러니까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역은 꽉 짜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도시는 좀 덜 할 거예요, 여기는. 그죠? 왜냐면 원주민들이 지금 뭐 은평구 원주민 여기 있어요? 누구? 포호. 오래 살긴 했는데 원주민은 아닐 거예요. 8년 정도. 58년 살았으면 원주민에 가까운 거. 그래서 그때는 이해관계나 특정한, 그죠? 이게 지역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형장 미숙과 참여기자가 미약하고 세계임식 부재 부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창복 교수가 와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 10년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흔적이라도 남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걸 다시 정리하고 복귀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까지 한 10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앞으로 한 20, 30년은 더 열심히 빡시게 하면 조금 변화의 싹이 있을까? 앞으로, 그죠? 자치분권 2.0, 30년은 좀, 속이 어떻겠어. 아주 문드러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치분권의 어떤 헌법적 보장의 취약과 자치법 미비에서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죠? 딱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 많이 돼 있지도 않은데,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앞에서 들었던 것 중에서 뭐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딱 일본만 해도 그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일본은 조례를 제정을 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우리 조례를 위반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그게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나마 해서 지금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일본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같은 우리가 일본법을 그대로 카피해 오는데 좋은 건 안 카피해 와. 정말 다른 법률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륙법 계통의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법제, 그다음 식민지배 이것 때문에 해서 일본 법제를 그대로 많이 해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그거를 지방자치법을 처음에 91년도에 지방자치 부활시키면서 할 때 그걸 많이 갖다가 하면서도 직접민주주의, 소환제도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또 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민소환, 그죠? 주민투표, 또 뭐 있지? 발의, 주민발의. 여러분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직접민주주의의 3대.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이런 거 막 딸딸딸 안 했어요?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앙정부에는 없어요. 국민투표라는 게 있기는. 헌법을 개정했을 때, 87년도 헌법 개정했을 때, 우리는 헌법 개정을 하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에서 의결을 통하고, 그래서 헌법이 개정이 안 돼요. 그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요. 그래서 국민들이 오케이를 해야지 헌법이 개정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공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도 이 독재, 장기 독재, 이거에 진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죠?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헌법을 개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형 개헌서부터. 근데 지금 헌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모든 의견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거 해야죠. 87년이니까 벌써 언제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또 1시간을 다
그냥 휴식 시간 없이 쭉 하고 40분에 끝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공공성의 시대가 시민 이니셔티브 시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이게 이제 50년대, 70년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를 하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에 근거해서 복지 의료제도가 영국의 의료제도 이런 거는 좀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뭐 문제는 있지만 그 당시에 혁명적 상황이었었어요. 처칠이 2차 대전 맨날 폭격받고 어렵고 하는데도 국민들한테 좀 메시지를 좀,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면 좀 미래가 있다라는, 그게 정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대동단결해서 좀 이걸 어려움을 극복하자. 42년도에 비버리, 그러니까 그 전에 탁수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제도가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의료제도를 다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료를 안 내. 국가 세금으로 그 의료를 하고, 그 지난번에 무슨 그 불륜 드라마 뭐 영국 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 의사잖아, 여자 의사가. 근데 보면 동네별로 우리 보건소처럼 의사들이 자기 개인 병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역별로 다 의사들이 지정이 돼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제 NHS 시스템이라고 해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하되 국가가 의사를 고용해서 권역별로 그 케어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무료로. 근데 죽지 않을 병이면 1년, 막 이렇게 2년씩 기다려야 돼. 아니, 응급 환자는 빨리 해야 되지만, 나 이게 뭐 눈곱이 자꾸 내려가서 뭐 쌍꺼풀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오래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왜요? 죽을 거 아닌데. 그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급으로 해서 치료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하지만, 그죠? 대기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게 다 국가가 이렇게 해서 무료로 뭐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 병상 수를 좀 늘리자. 몇 프로라도. 그러면 돈 있고 여유 있고 한 사람은 내가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 간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공공의료가 서울시 의료원 정도나 있지, 홍준표가 경남 의료원 싹 없애버리고, 지난번 우리가 그 메르스 뭐 이거 오고 할 때, 코로나 오고 그랬을 때, 공공의료 시스템, 민간 병원이 음압 병상이 어떻고 뭐 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병원이 그거 하겠어요, 민간 병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은 복지, 의료, 교육, 돌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주택정책까지 할 말이 없어요. 국가가 예산 투입을 안 하면서 일반 민간 시장에 판을 벌려놓고 기업들 들어와서 아파트 져서 분양해서 하도록, 요즘 최근에서나 이런 주택정책과 관련돼서도 임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있고 그랬죠. 다 민간 시장에 맡긴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을 보세요. 다 개인 건물을 가지고 개인 그 비용을 들여서 했으니까 뽑아야지. 그래서 지금 뭐 공공 어린이집 갈라 그러면 줄 서고 그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 주택, 의료 같은 이런 것도 다 민간 시장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요즘 부도나는 의사들도 많이 있죠. 개업하면서 막 고가의 장비 풀어놓고 그걸 또 뽑아야 되니까 과잉 진료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 순환이 안 되면 의사라고 뭐 다 받고 이야기하면 국가가 그만큼 재정 지출을 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민간 시장에다가 다 풀고 맡겨놓고 지금 이게 뒷더미를 잡히고 있는 꼴이죠. 지방이 의사가 내려간다. 한 3억 정도 오는 지방에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의료사회 그 협동조합 같은 거 여기도 지금 하죠. 평택에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뭐 해서 근데 하는데 평택도 의료사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한의사 한 분만 이렇게 했는데 의사를 한 분 모시려면 또 그래도 미친 의사들이 있어요. 응? 의미를 갖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의사 수를 좀 늘려야 되겠고. 근데 절대 안 되잖아요. 예전에 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간에 서로 그 시행령에 그 규정하는 거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뭐 난리를 치고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이렇게 반복돼 있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뭐 이걸 가지고 아마 이거 얘기다. 비버리지 보고서를 한다 그러면 폭동이 날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의료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면 뭐 하여튼 이런 그래서 안정적 좌파 집권기로 해서 고도 성장을 쭉 해오다가 80년대 이 사이에 뭐가 있었죠? 오일 쇼크가 있잖아요. 쭉 고도 성장과 복지를 막 확대 나가다가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저앉으니까 세금은 안 거치고 복지 부담은 막 커지고 하니까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을 하고 국가 재정이 막 파탄 지경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주의자가 신자유주의 이때 누구예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일본의 나카소네 뭐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다 보수, 이 좌파 안정적 집권기에 쭉 그 잘 가다가 팽창을 해다가 경제가 오일 쇼크로 무너지고 어려우니까 보수주의자가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내적 한계와 경제의 세계화 경향으로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간 경영기법과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민영화. 그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뭐 난리를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 스스로 일어서게 해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안 된다. 돈이 없다. 그 이후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도 오는데 여기 쉽게 얘기하면 1880년대 이제 미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도금 시대라고 하는 건 이게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한 건데 겉에 그 도금이 돼 있어서 반지르르 하고 뭐 아주 화려하고 이쁜 것 같지만 안에는 엉망진창인 뭐 그런 의미가 80년대. 이때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또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대공황을. 이때 국가가 엄청난 역할을 하죠. 관료들이. 케인지언, 국가주도의 케인지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놔서는 이 시장 실패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계획경제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5, 60년대 이제 또 초유의 호황 시대를 걷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오일 쇼크 겪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써놨잖아요. 관료들이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는 시가예요. 이때는 국가가 공무원들이 뭐를 하려고 해서 대안 정책을 만들고 뭘 하고 그거를 집행을 하면 통했어. 효과도 받고. 케인지언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뉴딜 정책, 뭐 그죠? 테네시 강의 유역을 개발하고 뭐 청년 뭐 지금 뭐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거 하고 그랬지만 막 통했다고요. 네, 여기까지는 관료들이 문제 해결력이 통하던 시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제 해결력을 이제 못 가져요. 상실해.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더 덧나게 해. 그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백악관에 있는 애들이 뭐 그렇게 현찮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여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위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회혁신,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박원순 시장 때 하면서 그게 영국에서 영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희망제작소 같은 그 기관인데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회혁신, 혁신이라고 하는 건 경영 파트에서 미리 나왔지만 거기에 소셜자를 붙여서 바꿔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 그 이전에도 문제였지만 점점 더 악화돼가는 문제들. 근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듣도 보도 못하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통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으니까 같이 이해 당사자인 내부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협치 거버넌스가 나와.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민영화하고 하면서 이 거버넌스가 등장을 했어요. 당초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버넌스는 그거와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 새로운 공공시대가 돌아온다. 이게 시민 이니셔티브 사회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각성하고 시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가 됐던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동 생산자, 그걸 프로슈머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경영학 파트나 뭐 이런 프로슈머로 그 프로덕트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그러니까 복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생산 프로슈머 개념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고령화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고민 안 하세요? 네?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얼마 전에 통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을 낸 거예요. 돌아가시기 2년, 3년 전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기거하다가 돌아가시고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준비해 주시고 응? 뭐 그것도 또 뭐 국가가? 아니, 통계가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 주변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셔서 있다가 건강해져서 나온 분 찾아봤어요? 돌아가셔야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길을 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나를 보살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습은 곧 우리도 그렇게 몇 년을 거기서 살다가 그죠? 외로움 속에서 돌아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고령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근데 물어보면 요양원에 가서 죽기 싫다고 그래. 가기 싫대. 어르신들. 안 가면 안 돼? 근데 케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내잖아요. 가야죠? 가기 싫어요, 다. 그죠? 그 시스템을 지역사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뭐 해서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막 돼 있는데 작동을 할 정도, 구성만 돼 있지 작동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거의 판때기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그죠? 그거를 해서 우리가 찻동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했던 게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 지금 고령화 이 속도를 보고 거기에다가 치매 환자 데이터 보고 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저기는 치매네. 데이터상으로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럼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내 집에서, 그래서 노노케어. 여러분들 이제 그 방식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태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협동조합의 도시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케어 부분을 협동조합, 아이 키우는 것도, 아이 돌봄도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는 그 조합원으로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고 내가 그 케어를 받고 동네에서, 그죠? 그래서 도저히 못 움직이면 이제 시설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 판때기를 만들고 해야 될 게 1, 2년에 되냔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막 이런 것들을
시민들끼리의 관계망과 신뢰를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가 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는 다 너도 나도 무슨 통닭집서부터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한다 그러면 다 먹는 거 뭐 이거 다 하고 뭐 자영업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 인구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한 3배 정도는 되나? 우리가 한 24%인가 그 자영업자 비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가 같이 하려다 보니까 먼저 업종 충돌과 막 이런 거 써놨는데 유럽은 그 자영업자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도 좀 그렇게 충돌이 안 나는 부분도 있었고 주민자치 분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때 그 기본 계획으로 2026년도 이제 3년 남았네. 전국 자치단체에 커뮤니티 케어를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7군데인가? 몇 군데 시범지역으로 뭐 화성시 뭐 몇 군데 해서 커뮤니티 케어 분야별로 뭐 시범으로 해서 이제 예산 지원도 해주고 이제 모델 만든다고 해서 막 했는데 건물은 짓고 뭐 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관계망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같은 거는 전제 조건이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끼리의 연대와 협력, 관계망 소통이 돼 있을 때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공동체도 복원해야 되겠고, 그죠? 거기다가 사회적 경제도 흐름이고, 뭐, 유엔이 뭐 2011년도에 협동조합회로,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전제가 밑바탕인 사람들의 관계망 형성이 돼 있는 뒤에 이렇게 얹혀져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연대와 협력은 그렇게 안 돼요. 아버님이 혹시 무슨 뭐 유언 같은 거 남기신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동업하지 마라. 아주 뼈에 차묻혀가지고 머리 까만 건 믿을 게 없어. 뭐 그러면서 뭐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끼리 협업하고 하는. 그래서 동네 모이면 싸우지 않아요? 주민자치. 가족끼리도 모이면 싸워요? 그거야 뭐 피니까 할 수 없다 그러지 마.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주민자치 활동하다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뭐하고 서로 익숙지 않은 그죠? 커뮤니케이션에도 뭐 그죠? 남자 여자 뭐 차이점도 있고 뭐 다른 연령들 뭐 이게 다 있고 서로 그죠? 그게 이제 학습 과정이고 경험을 축적해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앞으로 할 일이 많죠. 그죠? 앞으로 30년을 하려고 하면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이 시민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뻔하거든요. 생각 없고 의지 없고 아는 거 없고 이렇다고 하면 또 여기 유튜브에 공무원들도 뭐 안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아주 제가 그래서 저는 평생을 공무원들 사고 친 거 뒷수습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학위 마치고 94년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만 16년 근무했어요. 청와대 그 청와대도 또 민원 제안 제도 비서관실이었었어요. 청와대로 오는 민원들 다 받아가지고 뭐 하는 그거를. 그럼 보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부사 아니래 몰라서 그래서 문제 벌려놓은 걸 신문고 친다고 해가지고 민원 내고 하면 이거 왜 안 해줬니?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규정이 적극적으로 지금 딱 하나만 이게 지금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를 해주고 있는 분 할 텐데 그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몇 년생이야? 35인가 6인가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되는 남자 아이가 있는 미혼모예요. 근데 그 자치단체로 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출생지원금을 또 주잖아요. 근데 그 1년 그 조례를 안 바꿔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한 3년 전인가 그 거주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그 출생을 한 자치단체에서 출생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게 조기 그 1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막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중학교 3학년 애를 전화까지 시키고 그 왔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4달인가 늦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임신을 했어. 근데 세 쌍둥이야. 32주 만에 낳았어. 그러면 애가 넷이잖아요. 출생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신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서도 출산이 안 된다고 해서 서울대병원 가서 낳았는데 또 인큐베이터가 다 이게 안 되니까 한양대병원으로 또 옮겨야 된다고 해서 한양대병원으로 옮겼어. 근데 애가 또 아프고 뭐 하고 하는데 병원비도 지금 엄청 들어가게 생기고 뭐 직업도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출생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전입신고를 5월에 이사 왔는데 임대 원룸 그 계약서도 있고 무통장 입금한 내역도 있고 하는데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9월에 했으니까 공부상 기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 이거 해라. 나중에 감사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질게. 해라. 그때는 안 계실 거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출생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래가지고 당장 조례 개정하도록 권익위원회에서도 9번이나 한 번 했는데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독촉을 했는데도 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례 개정만 했으면 아무 그 거주 요건을 안 채우고 그죠? 그 출생지원금도 한 번에 다 안 줘. 반만 주고 1년 후에 반을 줘요. 그거 어차피 더럽지, 그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관련돼서 그게 따질 문제냐고. 그 국가 정책과 모법의 근본 취지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주민등록상의 그 거주 요건이 아니라 사실상 그걸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임대계약서 있고 거기 임대료를 그 무통장 입금한 내역도 있고 애를 그 3개월 이후에 그 중학교로 전학을 했어. 이게 현실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봐. 그럼 이게 국가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조례를 그렇게 해서 그 거주기간 요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각각 그 의원님 그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 끼는 거나 조금 이게 부패의 소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주거나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렇게만 1년 요건을 채워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이런 경우에 뭔가 불가피하게 무슨 뭐 상황이 있고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의회, 그죠? 뭐 복지국장, 뭐 아니면 외부 뭐 해가지고 이런 걸 개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그 조례에 같이 담아두던지 아니면 외부에서 그 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좀 하거나, 그죠? 주민발의? 여기는 뭐 거주 요건 상관없이. 근데 세 쌍둥이가 뭐 0.01%의 확률로 나타나야 돼. 근데 사실은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하지만 출생지원금도 즉시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과 쪽에서 토탈리 주거복지서부터 긴급 생계 지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요건을 이걸 다 빨리 연결해서 근데 또 출생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요. 고래 소득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다 해서 이 방부터 좀 세 쌍둥이고 뭐 하고 그러면 내 애가 넷인데 뭐 하여튼
그래서 지역의 자원봉사 조직이나 기업과 연관시켜서 분유값서부터 뭐 기저귀서부터 이 직장도 없지만 애를 어떻게 셋을 다 그러면 자원봉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연계시키는 토탈리 뭐 이 국가가 책임지려면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하라고는 해놨는데 좀 지켜볼 일이죠. 에? 아니 그거 혼자서 누구 남편이도 있으면 뭐 하는데 남편도 없고. 아니 그건 나도 모르죠. 어? 그래서 요즘 그 애들 그 병원에 출생 기록은 있는데 지금 뭐 전수조사하고 막 난리잖아요. 사고 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또 뭐 다른 안 되면 입양이나 뭐 이건데 저출생을 논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지역이 자치단체가 끌어안고 가는 뭐 거기에 무슨 놈의 그 조례 따위에 그 1년 뭐 곧 개정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는데도 안 해. 그래서 그 공무원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애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양육비를 청구하든지 뭐. 그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임신을 시킨 그 남성에게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책임지도록 해야죠. 국가가 그런 일을 해줘야지. 네. 네. 요즘도 얘기가 좀 옆으로 새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활공동체, 마을공동체, 생활정치, 이제 기초정부의 이 주민들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습 삼아서 많이 해봤잖아요. 주민참여에서 이제 공론화 원칙처럼 도시계획 시민단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협치, 동네자치, 뭐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거를, 그죠? 뭔가, 그래도 좀 목적의식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 닥쳐올, 은평구에는 고령화 비율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그래서 제가 수원, 그 시정연구원에 있으면서 수원시에 동별로 인구 추계를 다 했었어요. 생산 모형과 그래서 또 이 그 통계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와 달리 이제 거기에 주거 그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게 그 계획까지 이제 감안했을 때 이 동은 인구가 앞으로 2, 3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거다. 그럼 그걸 기초로 해서 지역 공간 배치와 설계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빈집들 막 늘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다 공동 공간으로 해서 일본이나 이제 몇 군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령화에 대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저 외곽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는 거지 뭐. 거기서 이제 일자리도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지와 관련된 이런 걸 하면서 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 안 해도 되겠죠? 네. 오래됐어요. 역사는 깊어요. 네? 자, 이것도 뭐 2단계에서 쭉 있고. 그래서 윤석열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출범했죠. 아직 민간위원은 위촉이 안 됐는데 참, 지금 우동기라는 분이 위원장이고, 이정현 예전에 순천시에서 그 국회의원 했던 그 양반이 부위원장이고, 아직 각 장관들만 당연직 위원으로 그 민간위원들을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 얼마만큼 검사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몰아세우면 조금 움직이려고 할까? 그래도 뺀질거리고 안 할 것 같아. 기재부도 그렇고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치분권 뭐 이거 제대로 빡시게 하면 중앙부처의 조직을 대거 축소하고 예산사업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뭐 전북, 뭐 세종특별자치도 모여가지고 또 뭐 이런 거 하는데 지난번 저도 거의 토론회 가서 좀 쓴소리 좀 했죠. 다 특별자 붙이면 나머지 일반 시도는 뭐가 되냐? 제주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쭉쟁이에요. 명칭만은 그렇고. 근데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에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게 4개가 연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주 특별자치도를
했던 이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시범으로 보면서 나머지 시도도 그거에 버금가는 만큼의 분권과 이런 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시범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4개 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권을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머지 일반 시도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가야지. 나머지 시도들은 저거 참 특별하지도 않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하다고. 우리는 특별법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또 법령 검색을 다 해봤어요. 세월호 특별법이고 특별자 들어가네 특별하지 않은 특별. 그래서 이 참 자치 이런 쪽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공간적 뭐 이 국정과제 이거 자료를 봤거든요. 지방 분권 재정력 강화 그다음에 뭐 교육 요즘 이제 교육자치 관련돼서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대학에서 쓸 수 있도록 뭐 한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그 산업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 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기업체가 지역으로 가서 사람을 충원을 못해요. 안 와. 네. 그래서 참 그것도 문제인 거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제 형식적 자치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성이 제약돼 있다. 그래서 각종 법령에 의한 통제 이런 지시 통첩이 있고 재원 조달 방식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권한이 일단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도 중요하고 그거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파산 제도가 없어요. 자치단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잘못하면 파산해요. 그래서 일본 뭐 유바리시라는 뭐 이런 데가 그 일시차입금 그러니까 금융권에 그걸 막 회계를 막 숨기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빚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총무과장이 관광객들 오면 이렇게 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 되면 공무원 수 줄이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다 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고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책임이에요. 자치단체가 그만큼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망했어. 망하면 망한 대로 니들은 이 책임하에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미국 같은 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뭐 태백시 예전에 무슨 뭐 그 콘도 이거 뭐 하고 하다가 뭐 아니면 또 막 산업단지 뭐 크게 막 하다가 막 망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시민들도 지역 언론들도 이게 그죠? 지방의회도 그럼 유바리시 같은 데도 그 지방의회 뭐 했냐는 거예요. 그죠? 결산 보고 뭐 하고 그럴 때 그 엄청난 그 차입금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 그 예전에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 그 전에 이대엽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민선 5기 때 당선돼서 들어가 보니까 그 전 시장 때 성남시 뭐 호화청사를 짓느니 어떤 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값도 지불을 안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당장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성남시가 재정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 추려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마 특별회계를 불법적으로 갖다가 막 돌려쓰고 뭐 이래가지고 뭐 공무원들도 많이 탈법적인 회계적인 탈법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그걸 내부에서 외부에서 다 눈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역 언론과 의회와 뭐 이런 시민들이 워치도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그냥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앙집권과 이건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우리는 아직 중앙집중 여기서 분산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뭐 혁신도시가 어떻고 모내기 하듯이 막 하는데 이것도 한 30년 봐요. 지금 이제 대전에 청 단위로 이사가고 뭐 한 다음에 혁신도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뭐 논바닥에 아파트만 뭐 서 있고 뭐 쉽지 않죠. 다 혼자가 있어. 애들은 학교 다녀야 되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정치적인 집권, 행정적인 집권, 문화 집권, 재정 집권. 그래서 이러한 부분, 교육, 문화, 뭐 이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정치 집권의 이제 정당 공천제, 소선거구제, 이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뭐 어떻게 뭐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에 합치되지 않는 점, 그런 점이 좀 많이 있고, 이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2, 3인 선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예, 예. 중선거구제라고 하면 2, 3인 선거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선거구제나 이런 내용들은 좀 별도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조화 문제 이런 거 질문사항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주적인 과세권을 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효율적으로 뭐 재정 배분을 내가 강원도에 살던 경상도에 살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와 복지 수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거를 차별 없이 어느 정도 그죠? 보충을 해줘야 돼요. 강원도는 산 많고 뭐 별로 없어. 그럼 세원 들어올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뭐 엄청 뭐 강남이라 잘 살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돈을 분배를, 그래서 중앙정부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국가예요. 그거는 이 지역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역사적인 뭐 조건도 그렇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권한을 안 줬잖아요. 그럼, 강원도는 우리는 뭐, 이 관광과 관련돼서 뭔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에 오는 사람에게 입도세를 받겠다. 그럼 또 그것도 법률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권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세입 권한, 세출 권한은 쓰는 부분이고, 세입 권한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용료나 뭐 일부 뭐 수수료 뭐 이거 거의, 그리고 돈 되는 세금은 다 국세로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뭐, 그죠? 주요한 돈들. 그리고 부동산 기반돼 있는 거라든지, 이제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토지 관련, 주택과 관련된 이런 세금들만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주민세, 여기는 은평구는 얼마씩 내요? 10,000원? 6,000원? 그러면 안 되는데. 행안부에서 6,000원 주민세 받으면 역으로 그 페널티를 줘서, 그래서 10,000원 가까이 다 올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은 또 세금을 안 올리려고 해. 주민세 6,000원, 5,000원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10,000원 이상은 행안부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렸으면 아까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뺏겨가는 돈이 더 많아. 그래서 낼 건 내야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 값이 하나에 얼마 생각해요? 그게 원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다 일반 세금으로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 값을 좀 현실화시키고 올리고 일단 발생을 줄여야 되겠죠. 발생을 줄이고, 그죠? 그래서 웬만한 자치단체들 보면 뭐 4, 50억이 그 쓰레기 봉투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느라고 쓰고 있어요. 아마 더 인구가 많고 그러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현실화 시키면 또 쓰레기 봉투값 올리려고 그러면 또 구청장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주민자치회나 그래서 참여예산 교육하면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우리 시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데서 논의해서 이걸 현실화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세금을 딴 데 쓸 수십억을 쓰레기봉투값 보존해 주는데 쓰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절약 캠페인도 하고 별도로 줄여야 되겠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민들이. 근데 지금은 일단 다 누구든지 세금 더 내는 건 싫어하잖아요. 기분 나빠요. 그죠? 합리적인 이유와 논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출분권에서 보면 아까 이제 뭐 이런 그 산후조리원, 뭐 청년 배당, 뭐 그다음에 이제 재정과 관련된 거는 이 예타 요즘 뭐 양평고속도로 이야기 들으면서 예타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공부 많이 하시죠, 그죠? 그게 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다 다리 놓고 뭐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자율권을 안 주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파산될 정도로의 부채 비율과 뭐 이런 것이 높아지고 가면 행안부가 관리를 해. 그리고 빚을 내는 걸 기체 승인한다고 그러거든요. 지방채 발행한 그걸 통제를 해. 너 더 이상 빚 내면 안 돼. 지방채 못 써. 그러니까 그 단체장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저 사업을 하고 싶거든.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을 100이 거쳤는데 중앙으로부터 오는 거와 지방세로 걷어서 하는 게 100이라고 하는데 쓰고 싶은 건 120이면 20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빚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거나 그래서 사업하다가 안 되고 하면 그냥 망할 건 망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좀 정신 좀 차리고 뭐 하지 그게 학습 효과가 없이 그러니까 애를 잘못 키우는 거지. 오냐 아니면 뭐 좀 엄마한테 아부하고 엄마한테 뜯어가고 아빠한테 와서 또 아부하고 따로 뜯어가고 뭐 이 부처에 가서 이야기하고 뭐 저 부처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권한과 관련된 부분과 재정적인 그 부분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하셨을 거예요. 헌법 규정이 이제 미약하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이라는 거 아시죠? 구의회, 시의회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서대문구에서 또 사고 쳤던데 서대문구청장이 구의회를 감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장이 감사 그 자료 요구하는 거 제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니까 또 구청장이 그러니까 지금 인사권 독립이 제대로 안 된 거지. 아직은 그러니까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의원들이 그 더불어 쪽 의원들이 그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그래서 추경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야 구청장이 저 웬 또라이가 아닌가? 어떻게 구청장이 그 구의회를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국회 감사를 행정부가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나누고 있듯이 아직 그 지방의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게 인식의 문제라고 봐요. 그 단체장이 기본. 그리고 뭐 또 보면 또 어느 의회는
이 국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더불어가 4명인가로 아마 대전시 의회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폭망한 거죠, 그죠? 4명이면 5인 이상 서명을 해야지 8위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가 한 명이 같이 사인을 안 해주면, 걔 좀 휴어폰. 그러니까 그 정도도 이 의회 수준이 참 국회 못지 않아요. 잘하고 뭐 하는 거.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에 잘하는 사람은 더 좀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고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구나 이런데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데 보면 대통령은 뭐 사실 미국 빼고는 뭐 제대로 된 국가가 없지. 그죠? 사실은 다 의원내각제예요, 권력구조가. 근데 거기에 수상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젊었을 시절에 지역에서부터 그런 활동을 하고 구의원을 하고 거기서 능력을 검증받아서 시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중앙무대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이 검증을 해서 저 사람 괜찮아. 그러면 키워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고 훈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30년 했는데 몇 사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국회 가서는 다 딴소리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자치단체 출신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만이 많아요. 이상하게 국회 가면 다 멍청해져. 이상해져. 그래서 그걸 지역에서 그러면 은평이 나은 자꾸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또 못하는 거는 또 비판도 하고 야단을 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당일원 그런 차원 중에 정치교육, 훈련의 장 그런 엘리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셔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지방분권 뭐 왜 해야 되는가 뭐 지금 이 획일화된 어떤 국가가 자치단체의 문제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는 지역 위기의 징후, 아까 인구 감소, 생산. 근데 사실은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전. 그죠? 소멸. 심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인구 소멸 지역인 데에서 딴 청년들 유치하기 위해서 집 주고 차 주고 뭐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메뚜기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받아먹고 또 가고 또 거머리족이 있어. 붙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뭐 청년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제도나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죠? 메뚜기족이나 거머리족만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묶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또 컴팩트 시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농촌 가면 참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거기 보건소 직원들은 죽을 맛이죠. 다녀야 되고 다 이제 뭐 평균 인구가 연령이 75세 이상이 되고 그래서 막 이런 군에서 이런 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서 겨우 내내 난방비 지원해주고 부식비 지원해주고 집에 가서 또 춥다고 보일러도 안 틀고 동사하고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집단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의 공간 그것도 뭔가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누구도 지역 소멸과 관련된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자꾸 헛분을 꾸게 두는 것 같아요. 선택해야 돼요, 전.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구조하고 물론 지금 뭐 사실은 외국인 노동력, 이민 불가피한 거죠. 근데 안 했는데 일을. 그래서 어업이 됐든 농업이 됐든 뭐 안 해. 명령을 낼까? 중앙정부에서 너는 저 어촌 가서 배 타. 너는 어디 가서 뭐 농사 져. 너는 저기 가가지고 뭐
강원도 가가지고 뭐 해, 이렇게 딱. 싫어? 지역 생각이 나는 윤 방식이면 되지 않을까? 야, 그래서 지속 불가능한 국토 공간, 인구 경제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걸 그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기회특구 내지는 이제 그걸 광역자치단체가 그 지역별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겠다고 하면 좀 몰아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왜 도지사냐? 네?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제 뭐 부울경 뭐 메가시티를 만드니 어쩐데 그것도 다 깨졌어 또. 왜 우리가 부산 들러리를 쓰냐 그래서 울산 떨어져 나가고 뭐 하여튼 뭐 우리는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예? 분열로 망해 그죠? 자 그것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정당공청제 폐지 공영제 강화 저는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진 않는데 정당이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정당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그죠? 이 공천제나 이론상으로는 정당보로 공천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당 공천이 제대로 되는 거 전제로 근데 지금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기초의회든 기초자치단체장이든 다 공천 색깔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여튼 그 행태들 한번 이렇게 좀 검색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실질적인 그래서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고양시장이 소환운동 대상에 이제 소환운동을 하겠다고 전임 시장이 해놓은 시청사 이전 부지와 그 내용 이런 걸 다 갈아엎고 그냥 뭐 임의로 막 하고 지금 또 거기가 엉망진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13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13만 명 서명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선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본때를 하나는 보여줘야 돼요. 이제까지 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투표율 미달로 33.3%가 안 되면 개표를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도 좀 완화한다 그래서 지금 완화한 게 13만 명이에요. 유권자 수가 90몇만인데 13만 명 서명을 받으려면 일반 시민들이 요즘은 또 잘 안 써줘. 온라인 서명 안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온라인 투표, 온라인. 그거를 지금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 하면서 이거 이제 이 내용 보고 있을 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기술적 도구 확산이 대중의 사고가 이게 지금 진보 차원에서 유럽, 이태리, 스페인 뭐 해가지고 이제 몇 군데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됐거든요. 여기가 지금 은평구가 참여 예산할 때 온라인 투표 최초로 하고 했었잖아요.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깔아야 되고 서울에도 좀 뭐 왔었고 지금 이걸 좀 청년 그룹들 그래서 기존의 정치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리고 선거 관련은 우리나라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적에 지금 선거는 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하잖아요. 교사들은 개표하고 그거 선거 관련돼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관위가 한 5천 명 될걸요? 선관위 직원들이 없어져도 돼요. 평상시에 선거 있을 때 이외에는 별로 업무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걸 선관위 사무국장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그 직급과 그 내용을 그걸 그렇게 헌법기구예요. 헌법 개정해야 돼. 우리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헌법이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래서 이제 정당의 역할, 미디어 형태, 이런 권력 구성 방식과 구조까지도 바꿔야 된다고 일부 지금 와글이라고 하는 예전에 희망제작소에 같이 있었던 이진순 그 대표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온라인 그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유럽 사례 이런 거 쭉 적어놓은 거거든요. 아마 우리 살아있을 때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안 되면 다음 생에 누구라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구 던졌는데, 자치분권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기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물어보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야, 자치가 뭐라고 생각하냐?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다 또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답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 보듯이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개념 키워드만 가지고 얘기를 차근차근히 풀다 보면 논리적으로 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 키우는 거에 이게 성인이 30살이 됐는데 성인답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다 그 헬리콥터 맘 심정으로 그냥 자립을 못하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칠까요? 네. 강의가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건 여기에서 보시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